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밤부터 밤새 지금 이곳 광화문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른바 논란이 됐던 민주화 운동 보상법, 민주당의 1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소위 연판장을 돌려서 사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을 때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라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 자녀들에게도 대학 입학 때 그리고 회사 입사 시에 특혜를 주자, 가산점을 주자, 뭐 이런 내용이 골자라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라는 강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용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1인 시위를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보면 공채로 대변인 들어간 줄 알겠다라고 비판이 나오면서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전가의 보도. 전가의 보도. 원래 일본의 무사시대 때 유래됐던 표현이죠. 전가의 보도. 대대로 물려오는 보검인데 아무 때나 막 써서 쓰는 치트키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전가의 보도.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탄핵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 때 권력 사유화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탄핵되지 않았냐라며 탄핵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도 검사 출신 문고리 육상씨가 권력을 장악했다. 쉽게 말해서 이러다 탄핵된다. 이런 언급을 암시를 한 겁니다. 여당에서 발끈했습니다. 가짜뉴스도 이런 가짜뉴스가 없다. 육상씨가 누구냐? 라며 국민의힘에서는 뻑하면 탄핵 얘기하냐? 탄핵이 전가의 보도냐? 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다수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또 한 번 힘과실을 한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언급.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음서제, 음서제. 현대판 음서제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아버지가 벼슬 하면 아들도 벼슬 시켜주는 뭐 그런 부조리한 옛날 제도였는데 이게 음서제 왜 나왔을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지난해에 여론 반발에 부딪혀서 철회했던 법안을 다시 강행 추진하려 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운동권 자녀에게 대입, 취업에서 특혜를 주는 유공자법. 민주당 의원 164명이 벌써 연판장에 동의를 했고요. 정의당 의원들까지 동의를 해서 17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불공정이다라는 비판 여론에 좌초됐던 법안을 과반 의석으로 다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라는 여당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여야의 뜨거운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현대판 음서제인지 아니면 셀프 보상법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 건지 작년과 지금은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벌 100개. 일벌 100개. 경제지인데 한국경제 6면인데 일벌 100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치는 사기꾼들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주문했습니다. 임대차법 강행하지 않았냐. 그런데 부동산 경기 봐라. 이거 개정해야 한다라고 야당에게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전세 사기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악질 범죄입니다.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했더니 계약금 받고 튀고 1명, 2명, 3명에게 전세 사기 계약하고 결국 돈도 잃고 집도 잃은 서민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데 이거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90년 무려 90년 만에 연결됐습니다. 이어졌습니다. 뭐가요? 경향신문 보시죠. 일본이 갈라놓은 창경궁과 종묘를 90년 만에 이었다. 사진 한번 크게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좌측이 창경궁이고 우측이 종묘입니다. 원래는 창경궁과 종묘는 하나의 숲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걸 뚝 끊어놨어요.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산의 정맥을 끊기 위해서 일제가 일부러 끊어놨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옛날 우리 사극에서 나라의 종묘와 사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하라고 언급될 만큼 종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였는데 90년 만에 다시 연결됐다는 복원 뉴스가 아주 반갑군요. 자동차는 터널로, 지하로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목요일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 청년 정치인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의원 그리고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사적 채용 아니냐, 대통령실이 가족기업이냐라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정숙 여사, 디자이너 딸, 그런 게 사적 채용이지 이건 사적 채용 아니라는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일단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논란을 일으켰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의 거친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서 이만큼 역차별이 어딨냐라고 강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1년 동안 아무 보수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열심히 뛰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오랫동안 정치를 했으면 비서진이라든지 수행비서라든지 일정팀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호롤단신 그냥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의 강한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한, 무보수로 일한 청년, 그리고 대통령 캠페인 때부터 밤잠 못 이룬 청년이 능력을 인정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발탁된 게 이게 어떻게 사적 채용이냐, 이거야말로 역차별이다라는 게 장제원 의원의 반격이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최근에 민주당에서 논란,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바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주모 씨가 6급으로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께서는 후보 시절 때 캠프 선대위 때 정말로 핵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캠프 때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6급 그 청년 캠프 때 만난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뭐 거의 매일 봤죠. 매일 봤어요? 예, 그럼요. 그 일정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였고 그 일정팀이 일이 많습니다. 예.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지만 선거 때 후보의 일정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걸 얼마나 잘 수행해내느냐. 그래서 일정팀은 거의 뭐 밤새고 뭐 돌아가면서 밤새든지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수석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일정을 알아야 기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취지라든가 의미, 메시지를 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팀에 매일 갔는데 매일 거기 가서 이제
만났고요. 고생 정말 많이 한 친구고요. 저는 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적 채용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안 맞거든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실에 선발돼서 갔다 그 자체는 뭐냐면 제가 뭐 능력이 있던지 예. 아니면 대선에 기여를 했던지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절차 임용 절차를 거치면서 저에 대한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됐다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 그러면 상당히 검증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사적 프레임이라는 걸 확 씌워가지고 검증도 안 하고 뭐 그냥 막 지인들 막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씌웠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뭐 저거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이틀 가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이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막 전사적으로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대변인 얘기하고 당대표 원내대표가 얘기하면서 이걸 키우는 걸 보고 예. 야 민주당은 정말 참 대단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서 근데 이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캠프에서 일하고 검증 다 통과해갖고 임용된 그 젊은이들을 명예훼손하는 겁니다. 인격살인하는 거예요. 왜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본인의 능력 그 선거 기간 동안 무일푼으로 열심히 돈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존의 다른 직장도 그만두고 간 그런 친구들이 정권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한 그런 청년들을 갑자기 아빠 찬스 쓴 지인이라서 혜택 받아서 들어온 그런 그 명예훼손하고 인격살인하는 것은 정말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언론에서도 뭐 취재를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경선 때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 경선 당시에는 이분이 대통령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 선언을 했을 때 저를 아끼는 많은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야, 그 인기라는 것은 그렇게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먼저 하면 어떡하냐. 당신은 선거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 후보되든 당신은 픽업할 텐데 가만히 있지 왜 먼저 나서서 그렇게 지선하냐고 저한테 오히려 그 애정 어린 조언을 그런 식으로 했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 같은 걸 그만두고서 캠프에 합류해서 윤석열 그 후보를 당선시켜서 그 노력한 열정과 패기와 그들의 노력을 이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6급으로 채용된 주모 청년은 캠프 때부터 열심히 일했던 청년이다라는 걸 보증한다라는 말이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캠프 때 본인의 직장을 그만두고 일했다라고 했는데 월급 지어졌습니까? 캠프 때는요. 경선 때부터 그다음에 본선 캠프 전혀 월급이라고 하는 게 나가지를 않고요. 무보수입니까? 예, 전부 다 전원 무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그런 시간과 그 노력 그런 것들을 일종의 기회 비용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서 저렇게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의 이런 뭐 사적 채용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사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 김정숙 여사 그 오래된 디자이너의 따님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프나 이런 데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딸인데 김정숙 여사님의 뭐 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갔을 때 저희가 굉장히 그거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전혀 문제 없고 필요한 인력이다. 그렇게 해서 채용했다라고 오히려 그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얘기하면요. 사실 지금 우리 좀 전에 말씀한 우리 주모 행정요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캠프에서 일하다 간 사람이고 그 디자이너의 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 안 인연과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건데도 그때 민주당에서 열렬히 변호를 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지금 이렇게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정권교체에서 매진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런 젊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용궁이다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그 용어가 나올 텐데 역관주의와 정실주의. 그러니까 역관주의와 정실주의. 역관주의는 우리가 대통령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된 마당에
미국이 그런 제도가 많아요. 모든 기관은 대통령의 지지 정당이 대통령이 된 정당이 다 먹는다. 그게 그런 것이 이제 다원주의적 접근의 미국식이고요. 정실주의가 있습니다. 정실주의는 사실 영국 귀족들이 학연, 회련 이런 게 따라서 이렇게 자기 어떤 소위 말하는 패트로나이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후견인 제도의 측면을 보이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교묘히 결합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양수 의원처럼 이것은 사실은 도찐개찐에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뭐 헬스 트레이너가 있었다든지 뭐 혹은 디자이너의 딸이 있었다든지 역대 정부에서 소위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또 그 주변의 핵심 인물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채우는 데 있어서는 그런 여유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하나는 답변을 좀 잘못하고 있다. 권성도 원내대표. 예를 들면 뭐 몇 급인데 몇 급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혹은 지금 장제원 의원도 답변을 아주 자기는 정당하게 잘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무급으로 일한다. 그게 아무 이유가 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무나 1년 동안 무급으로 일할 수 있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부모가 일정 정도의 말하면 재산 기반이 있거나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관이거나 동네 유지 뭐 검사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캠프 때 우리 아들 좀 맡겨줘 수행팀에 넣고 이래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열심히 했고 실적주의가 됩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누구 소개로 들어와서 캠프에 조인했더라. 일반 평민들, 일반인들이 보기에 1년 동안 무급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처럼 느껴진다. 그조차도 특권일 수 있다. 예, 아무나 아무 돈을 주지 않는데 일할 수 있는 조건인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고 예. 그것이 뭘 의미하냐? 집안에 돈이 많다는 것이고 또 혹은 정당의 줄을 댈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세심하게 다 봐야 될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얼마 전 인터뷰 내용처럼 채용 자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 채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어떤 표현이 너무 거칠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발언 송구하다, 전적으로 불찰이다. 청년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과 본질이 다르다. 캠프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한 청년들이 법령에 따라서 임용된 것이다. 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명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자,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실 채용 문제 관련해서 좀 표현에 대해서 SNS 통해 사과하셨는데요. 그 SNS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내대표님께서 청년들한테 좀 사과를 하셨는데 그건 잘 하셨다고 보세요? 그렇게 사과하셨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표현이 거칠다고 말씀하시고서 권성동 원대랑도 따로 자주 통화합니다. 자주 통화하고요. 어저께도 통화했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고 자주 권성동 대표하고 통화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장제원 의원도 진심 있게 받아들여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그러나 여전히 거셉니다. 특히 고민정 의원은 용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국민의힘 관계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민영 대변인입니다. 고민정 의원에게 사적 채용 사과하라! 라는 고민정 의원에게 누가 보면 고민정 대변인이 공채 시험 봐서 청와대 대변인 되신 줄 알겠다. 대통령의 숨결 타령을 하며 사적 친분 과시하던 분이 사적 채용을 문제 삼는 건 무슨 자기 부정이냐. 참 보기 딱하다. 고민정 의원의 반박.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순방 따라간 적 없다. 그러자 다시 박민영 대변인. 언제부터 사적 채용 기준이 친인척 여부였냐. 누군가의 추천과 압력이 있었다면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다 라고 비판하더니 왜 말이 바뀌냐 라고 설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문제 삼았던 대통령의 숨결, 사적 인연, 이 대목 들어보시죠. 저는 여기 서 있는 고민정 후보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켜보고 함께해왔고 어쩌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어쩌면 숨결까지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고민정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대목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삼은 겁니다.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대변인 간의 설전인데 일단 천하람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고민정 의원님은 좀 본인에게 잘 맞는 주제로 이렇게 시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요? 아니 아까 저희 박민영 대변인이 너무 얘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뭐 더 붙일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만은 우리 청와대 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채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고민정 의원 본인도 사실 공채된 게 아니고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밀접하게 또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픽업이 돼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은 나는 뭐 경력 몇 년의 뭐 방송인이었고 언론인이었고 얘기하지만 경력 몇 년의 방송인, 언론인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서 고민정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딱 택함을 받은 것은 사실은 공개적인 채용이나 능력주의 채용이라기보다는 인연이라든지 자기의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뭐 누군가의 추천이랄지. 그렇죠. 누군가의 추천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러면 고민정 의원을 뽑은 거는 착한 사적 채용이고 뭐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뭐 나쁜 사적 채용입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정 의원 뭐 의정활동 열심히 하실 수 있고 1인 시위도 하실 수 있는데 좀 본인의 삶의 행적과 맞는 내용을 가지고 의정활동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 참 나오니까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숨결을 강조하던 게 불과 2020년 4월인데 저런 시기를 뚫고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해낸 게 새삼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사적 채용 논란, 고민정 의원은 재개선 안 된다라는 천하람 위원의 주장. 이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은 강하게 반박합니다. 나는 방송 14년 차에 능력을 인정받아 인재 영입된 채용이다라고 고민정 의원이 강하게 반박합니다. 본인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죠.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이 될 수 있어야죠. 너무 복장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다 사적으로 주변 사람들 뭐 이렇게 채용했지 않습니까? 캠프에서 채용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처음에는 약간 실소가 나오던데 네. 저를 두고서도 당신도 결국은 공채인 줄 알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아냥되던데요. 저 그 당시 나름 꽤 검색하면 이름이 많이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방송만 14년을 했었고요. 네. 그러한 능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인재 영입이 됐던 케이스였죠. 비교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자, 박성배 변호사님, 고민정 의원의 강력한 반박인데 어떤 뜻입니까? 나는 방송 14년 경력의 인재 영입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 이런 변호인 것 전문성과 같은데. 능력이 검증되었다는 취지 같습니다. 예.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방송을 해와서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상태였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를 두고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만합니다. 즉 양측 모두 할 수 있는 언급 같은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는데 경력직 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적과 자격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이죠. 그렇지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그중에서도 정무직 공무원은 주로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고 별정직 공무원이 이 비서관 등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은 그 채용 절차도 대통령령으로만 가능할 수 있도록 상당히 완화해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 공무원도 원칙은 그 자격과 능력을 시험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상태죠. 이 사적 채용 논란은 사실
전문성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지만 개인적 인연에 따라 채용을 하였다. 역대 정권과 현 정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임용이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적 채용인지 이를 구분해서 어느 쪽을 비판하고 어느 쪽은 합당하다고 비판하기가 상당히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따라서 이 논란을 두고 현 정권에만 공격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현 정권에 아주 문제가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장 아들이 비서관으로 채용이 됐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예비 후보일 당시에 후원금을 거액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강릉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정도 존재합니다. 즉 일부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만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전반적인 사정 자체를 두고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힌 상태에서 좀 더 엄밀하게 또 미세하게 비판을 가하는 절차가 합당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민정 의원과 박민영 대변인과의 설전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국면을 강하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이 나와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숨 짓는 대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승규 사회수석인데 대통령실은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다. 선거 기여도와 충성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 엽관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캠프 등에 참여한 적극적 지지자 중 능력 인정된 분 공적 채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관계자, 엽관제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오해를 부를까 조심스럽다. 한숨 쉬며 할 말이 없다 라는 반응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 엽관제를 딱 잡았습니다. 엽관제가 언제부터 대통령 인사의 원칙으로 통용되었습니까? 억지도 정도껏 부리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청년들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깨끗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님, 엽관제라는 표현은 다분히 오해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오던 해명의 취조와도 좀 뉘앙스가 다르고 권선동 장제은 의원 한참 여론에서 두들겨 맞았는데 강승규 사회수석은 또 왜 거기다 엽관제를 얹습니까? 사실 엽관제는 이제 미국에서 활용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엽관제를 활용하지 않고 있죠. 예. 그리고 엽관제라고 하는 것이 그 선거라든가 이런 게 공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정실 인사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자질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앉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아마도 우리 강 수석께서 선거 때 공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잘해서 온 거기 때문에 사적 채용이 아니다. 이분들은 충분히 여기 올 만한 자격이 있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엽관제에 대한 그런 그 좀 착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온 거지 실제로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엽관제를 하고 있는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금 그 대통령실이 구성된 그 과정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사적 채용이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고 대통령에서 근무해야 될 만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공이 있는 분들을 아주 엄격하게 알겠습니다. 인사 검증을 통해서 앉혔다. 이것이 정확한 말씀이라고 드립니다. 강 수석의 표현은 착오가 있는 표현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문고리 권력의 말로는 탄핵이다라며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육상시가 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의 입에서 탄핵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민석 의원과 이원욱 의원도 탄핵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보시죠. 공적 시스템의 일탈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또는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서 무시하면 심리적인 탄핵의 정서는 굉장히 급속하게 형성되고
확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진정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한 탄핵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실 수뿐이 없는 상황 아닌가. 탄핵 벌써 세 번째 탄핵이라는 표현이 민주당의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급기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 경고했는데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은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거대 의석 무기로 탄핵시킬 수 있다는 오만이다라고 말이죠. 국민께서는 169명의 국회의원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마치 언제든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보도로 쓰는 민주당.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협치의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탄핵. 심상치 않은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수완박 법안부터 임대차 3법 민주당이 원하면 다 통과 강행이 된 바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얘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천하람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아마 박홍구 원내대표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 보수 지지층들이 좀 결집을 어떻게 보면 시켜주시려고 그러는 건가라는 도와주는 생각도 꼴이 됐다. 네, 들고요. 아니 이게 개별 의원들이 갓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좀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것은 사실 민주당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연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임기 시작한 지 한 2달 남짓 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한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오만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 불복인가? 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최순실을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다소 국민 정서에서 보시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더라도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얘기를 꺼내려면 대통령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도 않은 상황에서 160석 이상의 거대 정당의 원내대표가 함부로 탄핵이라는 언어를 꺼낸다. 아무리 요즘 우리 정치의 언어가 인플레돼 있고 과잉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결코 정치의 도의가 아닙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선은 뭐 탄핵이란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그 건강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야 모두가 지금 국회를 빨리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서로 상대방에게 공격할 시점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정부가 집권 초기에 50%, 60%, 70% 가까운 말하자면 국정 찬성, 지지율을 갖고 동력을 삼아서 어려운 경제 난국을 풀어야 되는데 집권을 하면서 오히려 뭐 최근 2달 사이에 50%, 40%, 30% 초반까지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야당에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야당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에서 대변인이 협치에 어떤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여당 스스로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해요. 아무리 야당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하더라도 더 포용적이고 더 담대한 수용으로 이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더 밝혀야만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그래야만 저런 소위 야권에서 또 그 대중들의 어떤 어찌 보면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아냥거림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부가 5년 동안 지지율이 낮아서 제대로 된 개혁과 현안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건 국민 전체의 손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원구성 또 실질적인 실익을 내는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의정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향해 탄핵을 언급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제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비판이 과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는데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야당 정치인의 발언이다. 야당 정치인의 발언으로 그냥 이해하면 될 일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9석의 거대 야당 원내대표의 이 탄핵 발언,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자, 이어지는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뜨거운 감자, 민주화 유공자법 재추진입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169석의 힘, 유공자법 재추진. 벌써 민주당에서 164명이 동의를 했고 정의당 등 의원까지 합치면 1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연판장에 소위 동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유공자 자녀들에게 입시 그리고 입사 채용에 특혜를 준다는 골자의 이 법안,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혜 논란에 민주당의 유공자법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조국 사태 후 불공정 논란으로 추진이 연기됐던 민주유공자 예우법 2년 만에 재추진 위해 의원 전원에게 동참 서명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169명 중 164명이 찬성했습니다. 거의 뭐 99% 다 찬성을 한 거죠. 찬성을 안 한 뭐 조응천 의원 등도 반대가 아니라 연락이 안 됐다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등 야권 의원 포함해서 175명이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175명 스코어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결사 반대해도 그냥 뭐 검수안박댁처럼 강행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스코어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셀프 법안 아니다. 그리고 이거 특혜법도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셀프 보상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을 합니다만 이한열, 박정철, 전태일을 비롯해서 이 머리 깎으신 분들 그 이외에 한 800분 정도 되는 열사들을 유공자로 만들자.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 실종되신 분들, 그렇게 인정된 분들 만들자 하면 국민 누구도 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돌 던지지 마십시오. 정말 셀프 보상법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운동 했던 사람들 이 법으로 보상받고 유공자 되려고 운동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모욕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반박은 지난번과 다르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 중 민주화 운동과 연루된 사람들이 많은데 국회의원은 이 법안으로 혜택받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강한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보상은 아니다라는 건데 논란의 본질은 지난해에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대판 음소제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헌신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라는 법안과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켜서 아들들, 딸들에게도 대학 입시 때 특별 전형으로 아예 따로 채용을 하게 하는 등의 특혜를 주는 것에 많은 청년들과 학부모들이 반발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원식 의원의 언급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칭 민주화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일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려고 불공정이 가득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 법의 대상은 대략 800여 명 정도이며 한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궤변을 널어놓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러져간 민주 열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철회했던 법안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재추진하려고 하느냐. 총선 전에 거대 의석이 있을 때 강행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 두 번째, 민주당은 늘 민주화 운동에만 왜 포커싱을 두느냐. 천안함 장병들이나
아니면 각종 전쟁에서 희생되거나 북한에 의해서 사살된 서해 공무원 유가족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언급되지 않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논란은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라는 논란일 겁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 5에서 10% 가점을 적용해 주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합격시켜주자라는 말과 다름없다라는 비판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학비 면제해주자,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시 특별 전형,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도 이 특별 전형으로 민주화 운동 자녀들을 채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걸 많은 대학으로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주거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논란이 되는 법안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현대판 음서제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음서제도가 정확히 뭐죠? 음서제도는 고려 시대 때 이루어졌던 제도인데 그에 반발해서 과거제가 도입이 됐었죠. 아, 그렇군요. 조선이 아니라 고려군요. 예, 아버지가 벼슬을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자식도 자동으로 벼슬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도 관직 진출은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권세가 대대로 물려지는 부당한 통로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 점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화 유공법이 통과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은 그 혜택이 상당해 보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의문은 이 부분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은 맞는데 이미 국가유공자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왜 굳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로 주로 순국 선열, 애국지사, 순직군경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외 별개로 4.19 혁명 피해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함으로써 필요하다면 민주화 유공자도 이에 포함시켜서 관련 지원을 해주면 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혹여 통상적인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추어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이라면 이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은 더 커지지 않을까,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자 이항수 의원님, 민주당은 그 강행 입법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족수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164분. 연락이 안 되는 5명, 종천 의원 포함하면 몇 명이 뭐 전원 찬성일지도 모르는 숫자인데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못 먹잖아요. 저희가 뭐 의석수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만 국민의 여론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렇게 녹록하게 국민들께서 용인해 주시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초를 겪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실종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예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우하는 방식이 기존의 국가 유공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국가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다가 6.25 전쟁에 참전해서 무공수훈자회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훈의 의미로 뭐 어떤 경제적이든 어떤 여러 가지 뭐 약값 같은 거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 눈높이는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가 유공자들을 더 예우하기 위해서 예산 같은 걸 확보하려고 계속 더 노력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가가 그거밖에 못해서 죄송한데 민주화 유공자들도 사실은 그런 범주 내에 넣어서 예를 들어 고문으로 고초를 겪다가 부상을 입었다든지 상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병원 치료비라든가 약값이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유공자와 그 주내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그 우원식 의원께서 제출하신 민주화 유공자법에 보면은 청년들의 어떤 그 공정의 그런 아주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취직 시험을 보는데 뭐 전체적으로 가점을 몇 프로 주는 게 아니고 서류할 때 5에서 10%, 또 필기 볼 때 5에서 10%, 면접할 때 5에서 10%. 다 1, 2점 차이로 요즘 당락이 결정되는데 5에서 10%씩 주면 그냥 당선이거든요.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화 유공자들을 예우해야 되고 이런 거는 맞는데 그 지나친 그런 예우를 통해서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예. 분들 자극하면 안 되고 공정을 훼손하면 안 된다. 미국의 경우에 어느 주에서는 차 번호판 색깔을 달리해서 유공자들은 차 번호판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차가 지나갈 때 경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거수 경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우하는 방식을 좀 더 그분들의 명예를 살리고 그분들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존중하고 예. 또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할 때 그분들이 진정으로 존경받지, 만약에 그런 형평을 어기고 민주유공자만 과도한 지원을 하고 좀 살이 안 맞는 지원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질시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예. 그분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386, 80년대 그분 지금 한 20년, 30년 이제 정치권에서 3선, 4선, 5선 하신 그런 국회의원님들이 이 민주화 운동을 다시 다른 분들에서 굉장히 부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당신들은 말이야 국회의원 돼갖고 몇 선씩 하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라고 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채의식을 뭐 가지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명예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법은 자제하시고 예. 모두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김영주 의원님, 네. 또 민주당의 또 선배 국회의원이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예우하는 것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잣대로 국가를 위해 싸우다 헌신한 수많은 유공자들의 가족과 자녀를 국가가 돌봐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공정과 형평성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안함 희생자인 고 정종률 해군 상사 돌아가셨어요. 나라 지키다가. 그런데 그 부인이 암 투병 끝에 44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져야 돼서 허덕허덕이다가 그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미성년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라 지키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몫까지 생계를 하다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홀로 남았어요. 그때 집권여당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대책이라곤 미성년자에도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연령을 올려라. 이 말이었어요. 이 아들에게 뭐 대학 입학 때 특혜를 주거나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중에 특정 부분만 따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면 한도 끝도 없고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 때부터 태평양 전쟁 때부터 사실은 유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17대 국회 때도 많은 주장을 했지만 예산 수반법이라고 일일이 다 정부에서 다 카트를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아마 기재부에서 카트 될 겁니다. 예산 부분.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뭐 취직할 때 이런 가산점은 뭐 그 아무리 법으로 해도 민간 말하자면 기업까지 이렇게 적용한다는 건 무리수가 따를 거라고 무리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오히려 이 문제 체계 자체를 일부는 국가유공자법에 준하는 어떤 공평한 어떤 잣대 또 최소한 그분들이 병원비 같은 걸 최대한으로 해준다든지 국궁장병 군대 가서 다친 사람이든 민주화 운동에서 다친 사람이든 그런 부분에 또 자녀들에 대한 일정한 보장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특히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회를 통해서 조금 개별적인 지원을 더 한다든지 조금 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에는 민주화 운동 세력들만 있으니까 그 세력들만 보호한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조금 더 국가 전반에 대한 자우를 뛰어넘는 어떤 예우법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청년 박탈감법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다는데 여당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법명을 청령 박탈감 선사법이라고 고쳐야 할 정도, 대통령실 별정직 채용 관련해 억지 비판하는 민주당이 정작 2030의 진정한 박탈감 선사할 내용, 법 제도와 발상에 유감이다라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자, 천하람 의원이 청년 정치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자면은 뭐 저희 청년 대변인들이 워낙 뭐 얘기 잘해놔서 더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예우해야죠. 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시다 보니까 또 가족들도 잘 돌보지 못하고 힘든 점들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다른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다른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방법으로 이분들을 예우해야 되느냐. 지금 아까 보시면 입시, 그다음에 입사, 주택, 이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삼중고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학 들어가기 요즘 얼마나 힘들고 뭐 입시제도 너무 복잡하고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뭐 입사하려고 치면은 이거 얼마나 어렵고 특히 공공기관 좋은 공기업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게다가 거기 들어가도 요즘은 청약도 뭐 몇 년을 쌓아가지고 무주택에 뭐 애까지 몇 생겨야지 이제 청약 좀 받아보나 하는 세상인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과도한 혜택을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순직하신 분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자녀들에게 부여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반감을 생기게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무리한 추진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오히려 민주화 세력에게 더욱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게 정말로 꼭 해야 되고 명분이 있고 아까 우원식 의원 핏대를 뭐 세우시면서 뭐 비판하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떳떳하시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거 왜 철회하셨어요? 그냥 밀어붙이셨어야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셨어야죠. 그때는 선거 직전이니까 어찌 보면 비겁하게 이거를 철회했다가 아 이제는 한동안 뭐 선거도 없고 뭐 요새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밀어붙이자. 더 나아가서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의식을 이번 기회에 다 털어내자라는 식으로 입법을 밀어붙이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무리하게 하지 말고 얼마나 예를 들면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장병이라든지 우리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하신 분들의 대우를 높이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그걸 받아서 그럼 우리가 국가 유공자 범위에 우리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도 조금 더 넓게 포함시키자라고 국민의힘에서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정치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렇게 과도하게 밀어붙여 버리니까 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마치 산업화 세력이냐 민주화 세력이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나오고 우리 정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저는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다양한 패널 개인의 견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시민 반응 들어보시죠.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뭐랄까 취업 예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약간 의문감이 조금 들고요. 청년들의 이제 취업을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공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가나분들도 그 덕을 당연히 누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뜨거운 소식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3가지 소식 엄선돼 있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김혜경 씨 법카 의혹 수사를 8월에 마무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시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혜경 씨 법카 의혹 수사 8월 발표하겠다. 경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수사 다음 달 중순 결론 내겠다.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 이루어졌다. 이재명 의원 의혹 관련 수사 마무리 시점 처음으로 구체화가 됐고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서 8월 중순에 경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한 수사를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뭐 워낙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강력계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감사도 한 감사 결과 자료도 있고 관련자들의 영수증도 보관이 돼 있고 제보도 있고 김혜경 씨도 구체적인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뭐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른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은 횡령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횡령 사건은 수사 자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 8명이 투입된 집중 검토 지원팀이 막바지 기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회계 장부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회계사 자격을 가진 경찰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2년여 전부터 이 경찰은 수사 심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사야 담당 경찰이 진행하게 되지만 중요 사건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합당한지를 검토할 때 수사 심사관이 그 합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수사 심사관도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수사 경력 7년 이상인 경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독립된 기구로서 다른 업무 겸직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변호사 외에도 회계사까지 투입돼 8명이 집중 검토를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추정컨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류되어 있다 보니까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사건에 투입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횡령 사건은 자금의 흐름 파악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거기에 회계사가 투입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자금의 흐름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작성해둔 장부의 타당성 여부도 충분히 밝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이한 부분이 단순히 돈을 가져갔다면 그 자체로 자금의 흐름을 통해 횡령 여부를 밝힐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돈을 단순히 가져간 사건이 아니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즉 일견 보았을 때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 하나하나가 공적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5급 공무원이 시켰잖아요. 밑에 7급인가 9급에게 시켜서 소고기 사서 배달시켰는데 이게 공적 업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김혜경 여사가 만약에 그 소고기를 드셨다면 이거 법인카드로 결제된 거 알고 드셨는지 모르고 드셨는지 여부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경찰도 지난 4월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 6월에는 이 사용처로 추정되는 식당 129곳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식당들을 압수수색해야 그 식당에서 소비한 내역이 공적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를 판별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추정컨대는 경찰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환 조사 형태가 아니더라도 서면 조사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유가 이와 같은 수사는 피의자의 직접적인 해명 없이 수사를 완결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의 해명 없이 수사를 완결한 상태에서 송치하였다가는 검찰 검토 단계에서 상당 부분이 탈락될 수도 있고 그대로 기소했다가는 법원 재판 단계에서 상당 부분이 무죄로 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김혜경 씨의 해명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아마 이 마지막 법리 검토 단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어쨌든 마지막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일 것이다. 역시 이게 수사를 해봤으니까 그런 분석, 자세한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또 뭐 있었죠? 소고기 초밥, 삼계탕 등등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번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말씀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러고. 김혜경 씨가 지난 2월 수사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대선 기간 중에 기자회견 한 바 있죠. 들어보시죠.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을 통해서 가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법인 사정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사과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공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책임지겠다. 지난 2월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집중 검토팀을 편성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있는 집중 검토팀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해서 수사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 최근 제3자 및 판사 입장에서 법리 검토 및 회계 검사 역할을 할 팀도 편성을 했다. 너는 판사야. 그리고 너는 제3자야. 자, 객관적으로 검토해봐. 우리 수사한 거. 괜찮아? 오케이. 뭐 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 막바지다. 박성배 변호사님의 해석과 일치합니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경찰 수사 결과가 8월 중순에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우리나라 뭐 법치주의 국가고 경찰에서 그동안 많은 증거를 가지고서 그리고 또 압수수색도 여러 번 하고 해서 아마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께서 아마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예단하는 것은 좀 성급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대선 전국을 한참 달구었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단 한치의 오차라든지 실수 없이 그리고 뭐 사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봐준다든지 아니면 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아주 법대로 명백한 결과가 나와서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누구든지 다 평등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서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시점입니다.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잖아요. 이미 그때 되면 전당대회 막바지 아니겠어요. 이미 다 본선 주자 3명이 결정됐고 전당대회 투표 직전이에요. 한두 주 전이잖아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당대회에? 어제 공교롭게도 어디 상갓집에 가서 호남에서 올라오신 분하고 마주 앉아서 대담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호남의 민주당 당원인데 이미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재명이 이후에 누가 될 것 같냐를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첫 번째는 호남에 계신 분들이 이 전당대회에 크게 말하자면 흥행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러면 그게 문제될 것이다. 문제 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이끄느냐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역시 호남은 더 앞서간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실제로 8월 중순에 어떤 형태로든 사법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저것 때문에 못 되는 그런 정도까지의 어떤 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군요. 상당한 위기의식 속에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고, 다소 위축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 떠나서 민주당 자체가 조금 저런 문제로 술렁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자,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핫플이 됐는데
정부 부처마다 서로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청와대 개방 상당히 좀 인기가 높아졌고 여기 앉아있는 또 여러분의 앵커가 청와대 개방 단독 보도를 또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는 제일 처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청와대 개방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부처에서 서로 저거 관리 우리가 하겠다라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 일단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관광 아니냐. 관광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아니냐. 청와대를 미술관, 공연장, 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대통령 업무 보고할 예정이다. 또 오늘 마침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야심차게 하겠다라는 업무 보고를 대통령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문화재청이 나섭니다. 무슨 소리냐? 어디 청와대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거나 역사적으로 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해야 된다. 이건 역사적인 공간이다. 역사하면 또 문화재청 아니겠냐라는 주장. 그러자 서울특별시가 청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오세훈 아니겠습니까?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A.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게 국민에게 좋은 콘텐츠 제공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검토, 연말쯤 결정하겠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방문객이 130만 명 넘어서니까 기관마다 가져가려는 거 아니겠느냐. 흥미로운 게 천하람 의원님, 한때는 청와대 개방 동시에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여론이 뭐 좋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부처에서 저거 왜 이전하는 거야? 왜 개방하는 거야? 그냥 청와대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여론이 많았던 부처들이 지금 청와대 개방 이후에 막 국민들의 관광 줄이 서니까 이제 막 서로 가져갔겠다 라고 난립니다. 뭐 부처들이 과거에도 왜 개방하는 거야 이렇게 앙탈을 부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 채널A에서도 우리 진행자께서 소개하신 그 청와대 개방 소개 영상이 사실 채널A 역사상 굉장히 높은 수준의 조회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채널A 채널에서. 그런 것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사실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대통령이 안 사는 청와대가 무슨 살아있는 공간이고 무슨 매력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매력이 있거든요. 이 청와대에 가보면 뭐 아주 훌륭하고 뭐 볼거리도 많고 국민들에게 정말 큰 어떻게 보면 관심의 대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서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참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좀 머리 아플 것 같고 제가 지금 얘기들을 들어봐도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합동 TF를 만드는 게 오히려 또 정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사적의 성격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지의 성격도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뭔가 또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또 서울시의 부시장을 한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부시장 했다고 서울시 편 드실 거 아닐 거 아니까 이럴 경우는 문체부 해줘야 합니까? 문화재청 해줘야 합니까? 서울시 해줘야 됩니까? 서울시 해줘야죠. 에이. 아니 전체적으로 삼청각부터 북악스카이웨이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중에 일부 그야말로 문화재가 될 만한 거는 문화재청이 박물관으로 하고 그 일부 문화재는? 제 생각에는 영빈관이나 이런 것은 중국처럼 민간인에게 대여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워놓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예컨대 삼성에서 굉장히 높은 외국의 기술자들한테 세미나 할 때 영빈관이나 그 로텐더 홀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을 얻고 또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사실은 종로구청장이 항상 푸념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종로구는 수입원이 없다. 다 궁궐로 다 막혀 있어가지고 덕수궁, 뭐 경복궁 그런데 일정 정도 구민들의 복지 차원도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시와 문화재청 이렇게 좀 갈라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한여름밤의 산책이라는 야간 산책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드라마에서나 아니면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직접 하는 거 처음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사는 지 4년이 되었지만 아주 특별한 밤이고 가장 큰 소리 이런 장소에서 듣는 게 더 선선 못했습니다. 네. 야간 행사다 보니 안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문화재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서 당분간은 시범적으로 100여 명만 관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고즈넉한 청와대의 야간 개방 모습을 보니까 참 운치 있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서민 물가와 관련된 중요한 뉴스이기도 한데 흥미로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몇몇 브랜드들의 치킨 값이 배달비 포함 3만 원이 넘는 치킨들이 등장했다고 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야, 치킨 3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냐. 시켜 먹지 말자. 주문 안 한다. 먹지 않습니다. 보이콧 운동, 보이콧 프랜차이즈 치킨이라는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고 치킨값 3만 원 시대에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보이콧 운동이기도 합니다. 시민들 반응 한번 볼까요? 3만 원. 상당히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체감이 됩니다. 시켜 먹긴 하죠. 왜냐면 가끔씩은 생각이 나니까. 근데 배달비가 부담이 되긴 하죠. 물론 치킨값 자체도 많이 올랐어요. 자주는 안 시켜 먹어야죠. 보통 25,000원대. 유독 많이 오른 게 치킨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솔직히 말해서 월급은 안 오르잖아요. 매주 먹던 거를 그냥 한 번으로 줄였다고 보면 돼요. 아우, 박선영 선생님, 마지막 어머님 말씀이 너무 공감되는데 사실 치킨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통닭. 통닭이라는 표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늦게 이제 직장 갔다 오시다가 통닭 한 마리 딱 들고 오셨을 때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반가웠지만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통닭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고 이 서민들의 뭐 가장 정겨운 외식 메뉴였는데 이 3만 원이 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거 시키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가도 올랐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3만 원이 오른 겁니까? 아마 추정권 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치킨값도 상당히 오른 것 같습니다. 이 상당 부분 치킨 가격 자체가 오르고 배달비도 4천만 원에 육박하면서 치킨을 한 번 주문하면 3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에 대해서 시켜 먹지 않겠다는 보이콧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의 경우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닭값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뭐 그렇죠. 무값 오르고 포장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연히 주문도 많이 줄었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장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직접 배달을 시켜 먹기보다는 대형 마트를 찾거나 이 편의점에서 직접 픽업을 하거나 밀키트로 오히려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즘에 물가가 상당히 상승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치킨 업계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전반의 삶이 다소 팍팍해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야, 뭐 먹을래? 글쎄, 치킨이나 먹자. 이 말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건 우리 서민들 생활이 팍팍해졌다는 거니까 이것 또한도 걱정스럽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 북송 탈북 어민은 살인범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기호 의원의 주장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16명이 살해됐다고 하는 문정권의 발표는 허위입니다.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5가구의 주민이었으며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기 위해 16명을 인솔하여 승선하기로 하였으나 보위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오징어 잡이바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에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기호 의원 주장이긴 한데 글쎄요. 지금까지 정부가 밝혔던 내용과 많이 전혀 상이한 내용이라 한기호 의원도 이제 전원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자칫 과연 확실한 근거를 갖고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검증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천하람 의원님 이거 어떤 취지의 주장이에요? 일단 근거 있는 겁니까? 네, 한기호 의원도 그냥 이제 저거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관련된 저런 상황을 잘 아는 분의 증언을 듣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고 지금 아까 한기호 의원도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의 뭐 가족들이 있고 저런 역할을 했고 뭐 누구는 도망쳤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 주장의 진위 여부도 앞으로 뭐 좀 더 조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기호 의원의 주장도 하나의 주장이고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지금 저분들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3일밖에 시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기호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게 조사가 되고 이런 뭐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저 사람들은 범죄자야 돌려보내야 돼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짜맞추기식의 어떤 조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이런 의구심을 없애려면 조금 더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또 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보장해 주면서 절차를 갖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의구심들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입니다. 살해된 건 문정부의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해 그거에 대해서 그 나머지 2명은 체포를 두려워해서 남한 뭐 부럽다는 얘기를 그거에 대해서 아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16명을 살해했다고 누가 자백을 합니까? 개그맨들이 한 말로 대꾸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사실은 이제 한기호 의원의 주장이 만약 근거가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한국 예를 들면 국경을 넘어왔을 때 다시 북으로 도망갔다는 진술은 허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탈북 브로커든 아니든 간에 저 사람은 기순할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탈북할 의지를 갖고 있었던. 근데 지금까지 논의에 의하면 초기에는 탈북할 의지가 없었다. 그렇지만 납포되고 난 다음에 기순 의지를 밝혔다는 게 지금까지 전체 객관적으로 어디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한기호 의원의 논의는 정말 이게 잘못하면 몇몇 사람의 쓴만 듣고 논의했기 때문에 정말 북풍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비판받을 만한 그런 얘기예요. 저 앞에 저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이 왜 다시 북으로 갔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전까지 그런 논란, 그러니까 반인륜적이다, 왜 빨리 보냈냐, 그리고 왜 그 경찰을 투입시켰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측면에 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한기호 의원의 주장은 아주 몇 사람의 이야기, 즉 탈북자 단체에서 흘러나온 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같이 논의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제기해 놓은 순수한 문제제기조차도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 들려드렸고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가 북송 3시간 전에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영전 실장, 북송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 처리.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이영구 법무실장이 법무부 통일법무과 A검사에게 탈북선언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공문 없이 전화로 지시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강제 출국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법무부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3시간 후 북한 선원 2명은 강제 출국이
추방이 북송이 됐습니다. 당시 법무부 설령 범죄 저지른 사람이라도 강제 출국시킬 근거가 없다. 법적인 탈북민은 헌법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강제 출국 대상 될 수 없고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이 강제 송환할 경우 향후 논란일 수도 있다라고 반대를 했다라는 오늘 동아일보의 상세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일부 파견 검사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반대를 했었다라는 보도도 오늘 동아일보 취재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의견을 묵살했다라는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통일부의 파견 검사도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법리고부터 지시를 받았던 법무부에서도 반대를 했다라는 거군요. 이 법무부가 당시에 강제 북송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북송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결론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덧붙인 결론에 대해서 법무부가 자체 결론을 낸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는 하지만 현재 이 사안을 두고 국정원이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강제 북송을 하였다고 그 자체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자입니다. 즉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조사를 조기 중단시킨 혐의 자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제 북송 자체를 두고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그 법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중요한 사안을 두고 얼렁뚱땅 조기 종결을 시켰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비판은 가해져야 하고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외에 강제 북송 자체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한창 뜨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비가 그쳤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